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첫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서욱 전 장관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김홍희 전 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은 증거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21일 금요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또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3면입니다. SPC 계열사인 SPL에서 벌어진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노동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PC가 잘못한 것이니 불매 운동 같은 항의성 집단 행동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단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피 묻은 빵과 같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건 자칫 유족들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5면입니다. 민주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발하려는 죄목은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입니다. 이 중에서 위증죄는 김 위원장이 국감에서 민주노총 선별위원장과 저녁 만찬을 했다라는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주장 때문인데, 김 위원장이 실제로 구수영 민노총 전국 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을 만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위증죄로는 김 위원장을 고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12면 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가요? 최근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불리는 메타뉴모의 발생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메타뉴모는 발열, 기침, 콧물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독감과는 좀 다르게 백신이 없어서 해열제 등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기침과 콧물을 동반한 발열 증상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당분간 쉬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수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준비기일이 시작되면서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혐의는 충분히 입증됐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관련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오늘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선 당시에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국정감사 그리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공소장에도 이 거짓말 이 문제가 적시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억지 기소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공소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면 반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공소 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고, 당연히 공소 유지의 책무를 지고 그거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을 두고 조작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의 어떤 조작 흔적 발견이 됐습니까?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공소 유지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결과는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원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판사들이 그 규정을 정확하게 안 지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1, 2, 3심 다 합쳐서 1년 내에 판결을 하도록 돼 있지만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따로 벌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의 법원 체제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세팅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제 공판 준비기일 1회차 했죠? 네. 그런데 2회차 공판 준비기일은 11월 뭐 20 며칠 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벌써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도 안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끌기 시작하면 과연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 변호사님, 민주당도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 434억 원을 이재명 대표가 토해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선거 비용을 이제 토해내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기소된 사건이 유죄가 되는 경우, 됐을 특히 경우에. 이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 선고가 돼서 이게 이제 공선법상 당선 무효형이고 5년간 이제 선거 출마도 못하고 그러면은 네. 이제 다음 대선 출마도 어려워지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지금 기소된 사건 결국은 그 공선법상 그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 이것이 이제 유죄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쉽게 이게 유죄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들이 있거든요. 법조계에서도.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전력이 한 번 있죠. 그렇죠. 2018년에. 그 방송 토론회에서 네. 이제 친형을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이 기소가 됐었잖아요. 네. 같은 구조거든요. 토론회에 나와서 거짓말한 것이 과연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형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가 대법원에 가서는 무죄를 받았죠. 그때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진짜 변호사들 사이에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토론회에 가서 그때 대법원 취지는 그거거든요. 상대 후보가 무언가 질문했을 때 네. 일부러 준비해 가서 적극적으로 어떤 허위의 사실을 막 공표하고 이런 거는 처벌해 돼야 되지만 상대 후보의 어떤 송고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이 결과적으로 거짓이라 하더라도 네. 이것은 어떤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거짓말을 허용돼야 된다라는 게 그때 대법원의 판결이어서 그렇죠. 이게 네. 과연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진짜 말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건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금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토론회에 어떤 그렇죠. 그때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그렇죠.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질문이 나올 걸 너무 예상하고 있잖아요. 다 예상 질문이어서 준비해 온 답변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도로 다 준비해 와서 적극적으로 한 게 이게 어떻게 상대 후보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부인한 진술이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밑에 데리고 있던 그 간부 직원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진술인가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기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뭐 머리를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결국은 이게 고의의 영역이거든요. 본인이 진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의 고의인데 이것을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머리나 마음속을 볼 수는 없으면 법원에서는 결국은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적, 주변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더라도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정말로 고민할 것이고 아마 판사들 사이에서도 쉽게 합의가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죠. 백현동 용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용도 변경 문제. 두 가지가 두 가지로 있죠. 지금 예. 백현동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언론에 보도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공소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 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고 했던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사고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 했던 표현 그리고 협박이 있었다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 어제 준비 기일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은 혐의를 그러니까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 쪽에서는 무려 만쪽 20건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제출했다고 하는 그만큼 어찌 보면은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신보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어제 재판 상황을 보셨습니까? 네, 1만 쪽 분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제 증거, 물증과 관련된 어떤 물적 증거와 증언, 그것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여러 형태로 검증된 증거들을 토대로 이제 제출됐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장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지난번 대법원 판결과 이번 사안이 조금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 같은 발언들이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있었던 발언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네. 법적 구속력을 일정 정도 갖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던 발언이 실은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경로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도 실은 출장과 호주 출장을 가서 사진과 영상으로 이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자료까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문으로 국토부 공문으로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사실 좀 증거로 네네네. 드러났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한 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앙지검으로서는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경호 중앙지검장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매우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문기 처장을 오래전부터 알았다. 12년 전부터 알았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12년 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김문기 처장이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초단체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기초단체에서 핵심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에서도 담당자가 그 단체장에게 10여 차례 이상 보고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여 차례 했다고 해서 이걸 안다라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백현동 관련해서 용도 부지 변경이 있는데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그 타 기관과 어떤 공문을 주고받을 때는 공무원들 사이에 같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문을 3번이나 발송을 했다는 것은 지방자치 공무원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선정받아서 주요 핵심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핵심 사업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조금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어찌됐든 점점 자신을 조여오는 수사에 심기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SNS에는 다소 좀 다른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특정지었습니다. 조작 수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새로운 증언자를 찾아낸 게 아니라 기존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과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까지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또 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모습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관련 재판 시작됐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야당 탄압 이런 식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대표님 오늘 그 SNS에 조작 수사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걸 공유하셨던데요. 그 글 공유하신 배경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차 1층에 있어요? 대표님 지금 당 내부에서 주식 보유 관련해서 계속 비판 나오는데요. 쌀값 관련해서 내일 그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건지.
자, 방산주 매입과 관련해서도 입을 닫더니 재판과 관련해서도 입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SNS에 글을 쓸 정도라면 본인의 입으로 입장을 좀 밝혀도 되지 아니 않을까.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지금 네.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제1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없던 증인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그랬거든요.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성남FC가 원래 2018년에 바른정당이 고발한 거예요. 네. 근데 바른정당이 고발하고서 3년 넘게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가 작년 9월 달에 무혐의 처분한 거거든요. 그럼 경찰이 과연 3년 넘게 수사를 했느냐? 이제 저는 그 제대로 부분도 했느냐? 사실은 그 부분도 사실은 알아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증언이 있는지 없는지도 경찰은 제대로 몰랐다. 그러고 있다가 작년 6월, 7월에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소환 조사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9월 달에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경찰이 3년여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한 게 아니고 뭉갰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증언은 새로운 증언이 아니고 네. 그냥 원래 있던 증언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서 들여다보게 된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게 저는 그 팩트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저런 식의 논리는 뭔가를 조작해서 새로운 증언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민주 대변인님, 네. 어제 회의에 서민주 대변인 혹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방송이 있어서 못했어요. 못하셨어요. 회의 이후에 비공개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는지가 궁금한데 어떤 얘기들이 좀 일단 비공개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네. 이 공격하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을 마치 민주당이 대변해서 대응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분리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정치인으로서 공선법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좀 기억의 영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아까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백현동도 그렇고 김문기 씨도 그렇고 이 기억의 영역을 가지고 법적 공직선거법을 다룬다. 그게 12년 전 일이다. 그다음에 백현동 부분도 따져보면 당시에 어떤 정부기관이 문서로 협박을 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이고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압박은 전화나 구두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억지로 검찰이 구겨넣어서 억지 수사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억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보시면 불과 유엔 총회 가서 일주일도 안 된 이 XX 비서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 12년 전에 일을 기억이 안 나는 거 그거를 법적 재단해야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변호인단들의 우리 이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에 대한 변호인단에게 검찰 측에서 자료를 안 넘겨주다 보니 사진 있으면 넘겨줘야죠. 잘 안 넘겨주다 보니까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그걸 잘 볼 수 있게끔 네. 철저하게 좀 준비하게끔 기회를 좀 잡자. 이게 네. 재판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 늦어진 거예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공선법은 개인 의원 신분으로서 대응하는 것이지 지금 뭐 어떤 전체 회의를 통해서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민주당이 어떤 공세로 뭐 막아선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이거는 대신 민주당에서 보는 거는 억지 수사, 정치 수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선법은 개인 이재명 의원 하지만 정치보복 수사, 억지 수사는 민주당이 대응한다. 이렇게 투트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즘은 미움을 받아도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미움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움직이고 그게 이제 강압적인 수사가 된다. 이러한 표현을 이제 쓴 건데 이게 이제 지지자들의 향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보라 의원께서 보셨을 때도 이재명 대표는 좀 개인적으로 티는 내지 못하지만 압박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서에
이재명 대표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에 당선되고 났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민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최고위원들이 대신 발언해주는 방식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 뭐 이런 태도였지만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고 관련해 이제 재판 준비기일이 실제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지금 조작 수사라고 하는 그런 프레이밍 워딩까지 만들어서 SNS에 올리고 이런 검찰 수사가 미움만 받으면 압박 형태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자신을 정치적 박해 혹은 피해자 프레임으로 지금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도 변화도 분명히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말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2020년 11월 달에 보면요. 네. 김건희 여사 커바나 콘텐츠 후원금 의혹이 있죠. 네네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청구한 적이 있어요. 그 통째로 기각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0년이면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신청한 거를 통째로 기각당했는데 지금 미움받으면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청구를 하면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이 저렇다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마치 검찰이 스스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서 어디 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과는 다른 거죠. 아니,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법원이 영장 아니 그러니까 내주잖아요. 법원인데 커바나 컨텐츠 할 때는 몇 건의 압수수색을 신청해서 기각당한지 모르겠지만 통째로 보세요. 기각당했어요. 통째인데 123건을 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김혜경 그 씨에 대해서 그 법인카드는 123차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123건을 받아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허위 경력 부분 서면 조사했죠. 압수수색 한 번도 없었어요. 주가 조작 부분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영건입니다. 수사에 대해서. 거기에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양평동 땅 문제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영건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압수수색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몇 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내준다니까요. 검찰이 뭐 나한테 미우니까 이거 압수수색 영장 가서 저 다 뒤지자 이게 아니에요. 법원이 내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또 방어하는 또 공격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얘기가 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을 SNS와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얘기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발목이 잡힐 것이다. 민주당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이제는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약간의 개파 간의 분열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를 두둔하려고 하는 측과 또 비판하려는 측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관련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총구를 외부를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갈치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이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다른 메시지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뭐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 신현영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안민석 의원이나 뭐 김남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갈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보니까 결국은 제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를 빗대서 그렇죠.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저런 취지의 주장이 우리 정치를 후퇴시킨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은 자기 편이면 다 옹호하고 상대방은 다 욕하고
그게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고 편갈라서 계속 싸움만 하고 국회에서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정부에서는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진짜. 국정감사장에서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는 온데간데 없고 네. 그냥 수사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어제도 지금 경찰청 국장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국회에서 정부를 감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뭐 자료 요구 오고 그러면은 예전 그 제가 이제 의원 보좌관 할 때도 네. 이제 10년 전인데 그때는 보면 자료 요구 같은 거 했을 때 대응하는 기조나 이런 게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해명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자료 요구하고 답변 오고 하는 걸 보니까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를 제가 보기에는 되게 우습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어본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문서답하고 봤을 때는 그렇단 말씀이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편갈라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쪽 진영에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네. 그걸 비판하고 서로 그것을 뭐 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뭔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내 비판하면은 뭐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갈치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당내 사람이 뭐 잘못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이호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견 타당한데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당내 민주화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지도부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을 하게 되면 수박이라고 하느니 이렇게 친위 부대가 막 문자 폭탄을 세례해서 힘들게 했었는데 오히려 어떤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 지지자들에게 좀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고 자유롭게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저는 오히려 당내 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에게 지금 문자 네. 폭탄이나 전화 폭탄이 가고 있는 것도 네,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민석 의원께서 갈치라는 표현이 다소 조금 강경해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당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비하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근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봤더니 친문 세력들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뭐 1박 2일 뭐 세미나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면회 횟수도 부쩍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고 숨죽이고 있었던 친문재인계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나 행동도 이제 커지고 있고 이 커지는 계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때문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저 방산주 매입을 비판한 내용. 사실은 저게 며칠 된 그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뒤늦게 비판을 했잖아요.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뒤늦게 비판을 시기에 했을까? 대해서 왜? 이미 왜? 지나간 일인데. 그거는 결국 이제 친문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글쎄 그러기에는 전재수 의원 한 건밖에 지금 현재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건 확대 해석으로 일단 보이지만 네. 자 얼마 전에 보면 그 김어준 씨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그 새로운 인물이 누구일까요? 인물을 갑자기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제 출소가 만약에 중간에 뭐 형집행정지나 사면이나 이런 게 없다면 내년 5월이에요.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저는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이 그 신호탄을 쏘고 네. 친문들이 뭐 1박 2일 뭐 모임을 가졌다 이런 것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자유인이 되는 물론 네. 그때도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자유인이 되는 시점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답을 주겠죠. 저희가 좀 기다려보고 또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지금 또 하나 연관되어 있는 재판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아내 그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이제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라는 혐의 때문에 이제 재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과거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자, 김혜경 씨 아직 뭐 기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혜경 씨 재판이라는 뭐 저의 표현은 좀 부적절했습니다만 어쨌든 공동 정범으로 묶여 있긴 하고 그리고 그 공무원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용 변호사님, 배 씨가 법인카드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이게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이기 그 허위 사실 공표가 이제 공선법상 허위 사실 공표는 그런 거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한 경우 그러니까 후보자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면 다처벌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을 또 요하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그 부분을 지금 파고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법카를 유용한 거를 뭐 부인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대리 처방받은 뭐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나는 분위기더란 말이에요. 뭐 재판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저도 변호사로서 이제 변론을 할 때 뭔가 먹힐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법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주장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을 부인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더 치명타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그 목적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이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당시에 그 배 씨가 본인이 모셨던 그 김혜경 여사의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저런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아마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김혜경 씨의 기소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일단 관련 사건이에요. 보통은 관련 사건이라고 지금 이렇게 공동정범이라 그러니까 공모관계가 어느 정도 지금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관련 사건이 있을 때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이 배 씨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그 유죄 취지를 후소, 그러니까 관련 사건,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나중에 기소가 된다면 그 사건 재판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앞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신빙성이 되게 높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배 씨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혜경 여사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서 재판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배 씨가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가 공범으로 거기 그 공소장에 적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배 씨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김혜경 여사를 저는 검찰이 기소할 거로 봐요.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래서 다만 이제 공범으로 그 적시를 하고 기소를 안 했던 건 좀 더 그 어떤 혐의의 근거 같은 걸 탄탄하게 증거 수집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지 뭐 김혜경 씨 기소가 배 씨 1심 재판 정도까지 미뤄질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어차피 이 검찰이 이 법카 사용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부분들은 김혜경 씨 기소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배모 씨가 아니라 의도가 좀 있다. 정확하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소하겠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공개 행보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한 바자회에 참석을 해서 봉사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잘 알다시피 단독 공개 활동은 권양순 여사를 예방한 이후에 한 4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비공개로 활동을 하고
뒤늦게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따라가는 그런 역할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행보는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움직였던 그런 여러 가지와는 좀 상당히 다르죠. 네. 또 특히 사실은 어제 저런 봉사활동이 있을 거라는 거를 미리 그 전날 기자들한테 했고. 공지를 했어요. 물론 네. 엠바고였지만 공지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한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 뭐 이런 게 시작된 것 아니냐.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시스템이 갖춰진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공개 활동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도 이런 거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게 이제 대통령 배우자의 그건 평상적인 본연의 모습이에요. 공개 활동하시고 떳떳하게 돌아다니시면서 대통령이 못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런 거를 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하고 시스템 갖춰진 거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허위 경력,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표절의 자유를 갖고 온 논문 표절, 그다음에 주가 조작 부분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국민들께서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게 되면 지금 하시는 행보가 훨씬 더 빛날 건데 그 본인의 행보가 이런 역할들을 더 돋보이고 싶으시면 그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해소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과거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러한 의혹들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을 조용히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올록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조심하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자, 저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개 활동을 시작했고 이게 좀 잦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바자회에 참석했고요. 바자회에서 김 여사가 아까도 영상 잠깐 보셨는데 옷을 사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라면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남자 옷을 저렇게 좀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상의를 들었다가 이제 바지, 하의를 들었는데 다소 통이 좀 큰 바지여서 혹시라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서 저 바지를 든 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죠. 저게 본인 바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 또 맞을라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작을 것 같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긴 그런 합니다만.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게 바자회니까 바자회는 이제 그런 물건들을 가서 또 좀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마 그런 장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복장도 좀 요즘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다소 좀 검소해 보이려는 노력도 하는 것 같고 이혼 변호사님. 네, 사실은 그 이제 해외 순방 나갔을 때는 되게 화려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그렇죠. 뭐 예. 드레스라고 하나요? 그 막 파란색, 노란색 옷도 입고 대단히 화려한 어떤 그런 패션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나오는 영상 보면은 대단히 소박하고 뭔가 어쨌든 패션이나 이런 걸로 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간의 메시지가 좀 보이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야권에서 꾸준히 제기를 해왔던 한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에 대한 언급이 이번엔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떤 목소리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40%대로 진입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먼저 놓아주지 않을 거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신뢰도가 높고요.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기가 최대한 보좌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그 성격입니다. 자, 어제 유상범 의원이 라디오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유상범 의원은 40%라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조건을 달았지만 이재호 상임 고문은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한 장관은 출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이든 천장으로 올라가든 관계없이 어차피 총선에 있어서 다수당 전략을 세워야 한다. 총선에서 선호도가 있는 사람,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차출할 수밖에 없다. 다수당이 돼야 하니까. 근데 굳이 여권에서 저런 얘기를 꺼내든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여러 형태로 한동훈 장관이 장관에 입각하면서부터 뭐 지금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대중적 뭐 인지도, 호감도, 뭐 이런 지지도까지 좀 두루 삼부학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실은 지지층 사이에서도 당장 이제 전당대회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고요. 약간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 또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총선 출마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일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뭔가 정보를 듣거나 뭐 그런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유상범 의원도 이런저런 뭐 지지층에서의 발언, 대중의 호감도 지지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추측성의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좀 저 장면 보셨습니까? 예, 뭐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나설 거라는 예상은 뭐 삼척동자도 알 만큼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만 저기 그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40%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저는 사실 40%의 지지율이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반드시 총선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20%, 30%에서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지도부라든지 당내 장악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절실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본인과 호흡이 잘 맞고 또 업무 능력이나 어떤 대인 관계라든지 전국적인 지지도라든지를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서서 당내에 들어가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심을 하고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은 한 장관이 그 인사청문회 때 딸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었죠.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근데 표절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표절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언급을 했고 이 발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방심의 결론이 어제 나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김어준 씨의 당시 발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펙 관리 관련해서는 보도가 굉장히 주말 사이 많이 쏟아졌어요. 뭐 표절이라고 한 것들을 제가 또 저도 찾아서 봤는데 보니까 표절이 맞아요. 표절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표절을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는데 그냥 받아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다만 표절 프로그램은 잡히지 않을 수준으로 바꿨더라. 이용 변호사님. 방심위가 1시간 넘게 안건을 회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이 권고였어요. 뭐 이제 여러 수준들이 있지만 그 권고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권고라고 하는 거는 법정 제재는 아니고요. 네. 법정 제재가 이제 주의 단계 바로 전 단계인데 지금 방송 소위의 그 위원들이 5명이에요. 5명이 1시간 넘게 이제 의견을 교환을 했고 지금 방금 보셨던 그 내용이 결국은 이제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의혹적이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표절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방심위에서 봤을 때는 그게 표절이라는 어떤 명백한 증거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어떤 위반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제재 수위에 있어서 과연 권고가 맞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5명 중 3명이 권고였기 때문에 권고로 갔고 법정 제재인 주의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위원은 2명. 다시 말해서 3대 2라는 거는 대단히 팽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검찰 수사 소식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는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에 대한 인사와 관련되어서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정치 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요 사건, 쌍방울 수사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가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던 검사,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를 아예 빼버려가지고 자기 라인의 검사를 꽂아가지고 뭔가 아예 만들어오는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차장급 검사가 파견되는 것이 뭐 좌천이나 영전이나 이런 평가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수사 지휘하던 차장검사를 빼버리고 본인과 함께 일했던 윤석열 라인의 측근 검사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책성 인사,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검사에게는 없는 사건이라도 좀 만들어내라라는 어떤 그런 인사로 평가를 한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저희가 하고 있는 쌍방울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 수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이지 결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다. 이거는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최근 들어서 확인한 바도 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쌍방울과 북민경련 대북사업 협약 문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리조트 사업은 쌍방울이 하고 있고, 그리고 쌍방울 계열사 광림 라노스라는 곳에서 특장차와 광물 개발과 관련된 어떤 협약 문건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일정 금액을 줬다고 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을 보면 쌍방울이 이 사업들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을 건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이걸 수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민주당은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갈래입니다. 네.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의혹 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그렇죠. 수사가 있어요. 근데 네. 이 두 가지 수사가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수사가 합쳐진 셈이 돼버렸죠. 그 중에서 이제 쌍방울 그룹 그 관련한 대북 송금 이 부분이 이제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결국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네. 적어도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진척도를 보면 네. 쌍방울 그룹 배임 수사, 배임 횡령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많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진척 속도가 좀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좀 느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현재 동일시하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서 지금 이제 가정을 통한 답변.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단계로 보면 이 두 개가 약간 별개의 트랙에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불안한지 자꾸 그걸 두 개를 엮어서 정치 탄압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배임 횡령 수사,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척 보면 척 아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 쌍방울에 네. 대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음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자체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수사가 지금 이 수사의 목표 최종 타깃은 이재명 대표라는 거는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현 윤석열 정부가 보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그래요. 결국엔 최종 타겟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게끔 계속 좁혀오고 있어요. 쌍방울 수사도 좋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정부패 부분에 있어서 수사하면 옳다 해야죠. 한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하고 엮기 위한 수사라는 게 보여요. 법사위를 오래 했던 분들, 의원들이 보면 이거 좀 미심쩍은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라라는 말을 조금 강하게 정치보복 수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쌍방울에서 뭐 내복 하나 사입은밖에 없다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죠. 쌍방울 그렇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거 아무리 뭐 수사를 진척을 시킨다고 한들 이재명 대표 관련이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맞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 항상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부지사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엮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쌍방울에서 어떤 중국 선양으로 직원들이 가서 뭉칫돈을 건넨 거에 대해서는 외야 밀반출이라고 해서 잘못이 있다면 여죄를 물어야겠지만 그 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지금 제대로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실과 뭐 검찰과 여당이 항상 이런 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러한 보복, 정치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 크게 조금 접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접고 넘어갈 문제가 있고 또 접지 못하고 짚고 넘어갈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게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렵고 또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여서 혹시라도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검찰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것들이 좀 엮여서 민주당에서는 조금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치를 두고도 말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태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언론에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될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도망을 가서 그 사원들에게 태국까지 와서 이 음식을 공수하게 합니까?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김성태 회장이 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합니다만 한 언론사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은 범죄인 인도 조약 실태가 느슨한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 변호사님,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 얘기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취재를 한 것이어서 뭐 우리가 그거를 사실 확인은 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태국 같은 경우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어서 그 이제 법무부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사법 당국이 송환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데 파키스탄은 그런 인도 조약이 없으면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파키스탄에 있는 동안에는 파키스탄 당국의 수사 협조를 해서 범죄인을 송환받을 수 없다. 그런 점은 있는 것이어서 지금 그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김성태 회장이 파키스탄으로 넘어갔다면 적어도 신병 확보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태국에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시점상 그러면 그 태국에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기나 아니면 배를 선박을 이용해서 가지는 못해요. 여권이 무효화됐는데. 그러니까 갔다면 육로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육로로 국경 넘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태국과 파키스탄은 좀 멀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 기사의 신뢰도가 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태국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는 그냥 저 뭐 항공편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갈 수는 있는데 저 파키스탄은 너무 멀어서 지금 조금 그 의아한 기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사의 신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시 법사위,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주요 지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작도 전에 근데 파행을 했습니다. 그제 있었던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의 설전이 어제까지 이어진 탓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속기록 한번 찾아봤어요. 뭐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아무리 비아냥이라고 해도 그건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님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의례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이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은 의원님 행동이 그랬어요. 저는 기동민 의원님의 정치적 견해 제가 발언할 때 좀 가만히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혀 맥락이 다른데 앞뒤 다 잘라버리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건 NLL 아닙니까? 자,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기동민 의원과 조정은 의원의 설전. 기동민 의원 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 어때요? 예.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의원이 얘기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 문장만 보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야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북한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논지를 얘기하다가 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정은 의원은 아니 그러면 결국 북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사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서해 사건이 뭐가 문제야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것 아니냐. 이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느냐 그 단어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맥락을 보지 못하고 왜 그 단어만 보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독해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지? 지금 보면은 기동민 의원은요. 이게 뭐 저기에 앞에 이렇게 저기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사람 누가 듣더라도 이런 겁니다. 거기에만 말하자면 교주라고 불리는 사람. 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된 거예요.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본인들끼리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좀 비아냥거린 건데 최고 존엄만 따서 얘기를 조정은 의원이 갑자기 막 이 개그로 친 거를 다큐로 막 받아들였다. 정색을 하신 거라고 난 보고 있고 그러니 기동민 의원은 억울하시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쪽에서 북한 쪽에서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무엇을 했냐라고 공격을 하다 보니 이런 두 번이나 사과를 받아냈다. 저쪽에 있는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그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에 대해서 이 국감 지휘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조정은 의원이 갑자기 최고 존엄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제가 봐서는 좀 독해 능력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동민 의원이 두 번째 이 국감장에서 이 해명을 하면서 더 오히려 꼬이게만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지금 문제가 된 게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 안에 뭐 맥락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그 한 문장 안에 그 첫 번째 표현이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 굉장히 진중하고 엄숙한 표현인데 그 바로 뒤에 최고 존엄이란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게 굉장히 엄숙하고 진중한 표현 바로 뒤에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실은 자신이 뭔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성으로 얘기했지만 한 문장의 맥락 속 보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정은 의원을 상대로 사실 뭐 내가 김정은의 뭔가 부하다, 뭐 꼬붕이로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했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나치게 좀 대응 과정도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설전이 벌어지면서 또 이 설전에 다른 의원도 가세를 하면서 결국에는 더 소란스러워졌고 회의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발언할 때 한마디만 했으니까 뭘 얘기했는지 남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자. 분노하지 마세요. 자, 두 분. 그럼 남의 표현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까지 왜 또 끼어드십니까? 네, 조정원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걸 내가 오늘 국민들에 조정원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 박범계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더 크게 합니까? 좀 자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주실 거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범계 의원께서 하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세요 그럼. 기억나요? 제가 있는지. 기억나? 말하지 저한테. 두달 전에 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기회를 달라고 합의를 하세요. 동의를 해주세요. 본데도 놓고 먹기 좋은데. 정리될 일을 박범계 의원. 그래, 박범계 의원님 정의로우세요? 의원님한테 그런 저보다 정의로우세요? 자, 강성비 대변인님.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것이 조정원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과정이 사실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 왜 저렇게 다투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본인의 마음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이 설사 민주당과 가까워서 입성을 했다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더 큰 민생을 가지고 논해야지 이런 맥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비록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국회 전체 회의까지 파행이 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보기에 조금 부끄럽다. 이런 모습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17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규탄 시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탄압이라는 글자에 오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박범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 탄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대통령실 앞을 다녀왔습니다. 탄압이 탑 앞으로 되어 있더만요. 얼마나 탄압이 세면 탑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 의원실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당직자께서 만드신 모양인데 어찌됐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저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이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욱 전 장관은 감청 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 지시한 혐의, 그리고 김홍희 청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월북을 발표하고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일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호영 변호사님, 일단 저렇게 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청구를 하고 저렇게 한다는 건 앞으로도 수사를 더 윗선으로 한번 끌어가겠다라는 어떤 수사의 방향을 알려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장 저 수사 결과 발표와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제 수사를 구속영장이라는 건 신병 확보해 놓고 네.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연락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연락이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공모 관계에 있는 관계자들, 공범이나 참고인들과의 어떤 진술을 서로 맞추고 이런 거 못하게 하면서 이제 계속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윗선으로 아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저 사건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게 받고 있는 혐의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잦은 월북을 발표하는 수사 결과 발표가 이거예요. 충분한 근거 없이 발표한 거고 이게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직권남용 뭐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것이어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런 식으로 구속이 되고 이러면 앞으로 수사 결과 발표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검찰이거든요. 네. 검찰에서도 이제 충분한 근거 없이 잘못된 결과 발표하는 경우 왕왕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윗선으로 간다면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정의용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해당 수사 결과를 저희가 좀 지켜보고 21일에 있을 그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저희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